자, 우리 전 시간에 이어서 용어를 좀 마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중개와 중개업이 있을 때 차이가 뭐라 그랬죠? 중개와 중개업의 차이. 업이잖아요, 결국에. 그러면 이 업 한 글자가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일단 그 말씀드리기 전에 중개는 결국에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하나 좀 들어서 이쪽이 만약에 매도인이다. 그럼 여기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매수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임대인이면요. 임대인이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임차인이 거래할 수 있도록 이 거래가 아까 말씀드렸던 행위가 되는 겁니다. 행위, 법률행위, 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개잖아요. 근데 한 글자 차이가 업인데 이 업이 되기 위해서는 답변해 주시면 돼요. 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의뢰 있어야 된다 그랬고요. 의뢰. 그다음에 보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요 또 업, 뭐 이렇게 세 가지 존재해야 되는데, 자, 요거를 우리 우리 어디다가 좀 적어 놓으실 거냐면 중개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30페이지 나오잖아요, 그죠? 30페이지 중간에 보면 중개업 뭐 제목 있죠? 거기 왼쪽 보조단에다가 요것만 적어 놓을게요. 요거 전체적인 그림 안 적으셔도 되고 요것만 메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의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중개하는 사람이 매도나 임대 의뢰인한테 의뢰를 받았다. 그죠? 의뢰. 그래서 이거를 중개해 주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 매도나 임대 말고 매수나 임차인한테도 의뢰를 받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의뢰가 무슨 의뢰가 되냐면 양쪽의 의뢰가 들어온 거잖아요. 이걸 이름하여 쌍방중개라고 그래요. 이거를 쌍방중개라고 합니다. 양쪽의 의뢰 받는 거. 그러면 이렇게도 가능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매수나 임차인한테는 의뢰를 못 받고 매도나 임대인한테만 의뢰를 받은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물건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중개를 할 수 있어요? 물건만 있는데. 그러니까 물건은 내가 갖고 있지만 손님은 다른 개공이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요. 일방 중개라고 합니다. 이런 걸 일방 중개. 자, 그럼 의뢰는 무슨 중개일 수도 있고 무슨 중개일 수도 있어요. 쌍방 중개, 일방 중개. 여기 일방 중개가 시험에 잘 나와요. 일방 중개가 시험에 잘 나오고. 자, 그리고 이제 보수. 중개와 중개업을 구분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업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보수에 달려 있어요. 그럼 보수를 받으면 뭐고? 업이고, 안 받으면 중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보수는 현실적으로 받아야 돼? 아니면 받을 것을 약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야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현실적 수수가 돼야 된다. 현실적인 수수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컨대 주고받을 것을 약속을 했다, 요구만 했다, 이런 거는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건 안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건 안 받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면 이거는 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받기로 약속만 했다, 이건 아니고 실제로 수수해야 됩니다. 자, 업이다. 업은 한 번 하는 게 업입니까? 아니면 계속 하는 게 업입니까? 계속 하는 거. 이건 그래서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는 행위. 이걸 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그러면 시험에는 계속성과 반복성을 잘 안 물어보고 뭘 물어보냐면 반대말을 물어봅니다. 자, 계속성과 반복성의 반대말은 뭘까요? 일회성. 그러니까 뭐 한 번 하는 거, 또는 우연한 기회에 하는 거, 우연성.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건 업이다, 업은 아니다. 업은 아니다. 그래서 문제 읽다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뭐 어쩌고 이런 말 나오면 이거는 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업으로 하려면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을 건 이렇게 메모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도 별 하나만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업과
중개와의 차이점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용어는 요거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용어 이거 두 개. 나머지는 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 4명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장인물이 우리 과목에 4명이 있어요. 맨 좌측에 보면 공인중개사가 있고 소공이 있고 중개보조원이 있고 개공이 있습니다. 이 개공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여기는 사람으로 이제 보통 한 98% 정도 이 정도가 사람이고 나머지 법인도 존재한다 그랬죠. 자, 공인중개사의 정의는 뭐죠?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격을 취득한 자는 사람만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외국 사람도 됩니까? 외국 사람도 됩니다. 한국 사람만 되는 건 아니고.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뭐 있으면서 소속된 친구예요? 자격 있으면서 소속된 친구고, 이 친구가 하는 일은 중개업무를 뭐 하는 거, 수행하는 것과 보조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중개보조원의 정의는 뭐가 없는 친구여야 돼요. 자격 없어야 되고요. 소속은 돼야 돼. 누구한테 소속돼야 돼요? 개공한테. 하는 일은 뭐예요? 단순한 업무를 보조합니다. 조심하실 거는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중개보조원은 무슨 업무만 보조? 단순한 업무만 보조. 단순한 업무가 뭐죠?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이런 것만 합니다. 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정의가 뭐냐면 개설, 등록, 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자는 사람만 되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누구도 된다. 법인. 법인인 개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해마다 나오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걸 좀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공인중개사가 소공이 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소공이 될 수 있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될 수 있겠죠? 이번에는 공인중개사가 개공이 될 수 있어요? 예. 될 수 있죠. 근데 매년 뭐를 물어보니 이번에도 나온 거 소공이 개공될 수 있느냐 매년 나온단 말이에요. 소공이 개공될 수 있냐? 될 수 없습니다. 왜 될 수 없어요? 얘는 이미 소속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소공이 개공이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관두면 뭐가 되죠?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로 가서 되는 거예요. 그죠? 소공이 공인중개사가 되어서 개공이 되는 거.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나올 수도 있겠죠. 개공이 소공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개공이 소공이 너무나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등록을 취소하는 건 아니고 폐업을 하고 폐업을 하면 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가서 여기로 오는 뭐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얘는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는 안 돼요?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가 없죠. 왜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아닌 자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얘는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자, 여기 그림상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지금 3명을 포함시키는 개념이잖아요. 누구? 소공, 중개보조원, 개공 이렇게 3명을 포함시켜서 우리 뭐라고 부른다? 개업공인중개사 등. 여기에 누구는 안 들어간다? 공인중개사는 안 들어간다. 자, 요거는 한번 좀 써주실 건데 여러분 어디다가 좀 적어주시냐면 33페이지 맨 위에 여백 있죠? 33페이지 맨 위에 여백에다가 33페이지 맨 위에 여백에다가 제목을 타이틀을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하나 적으시고요. 옆에다가 땡땡 한번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는 누구 들어간다고요? 개공, 소공, 또요. 중개보조원 전부 합쳐가지고 뭐라고 부른대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부른다.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 많이 쓰는 용어들이라서요. 개업공인중개사 등. 오늘 우리 다음 시간에 3교시에도 여기 한번 나올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자, 여기 개업공인중개사 등 안에는 누구는 안 들어간다고요? 공인중개사는 안 들어갑니다. 예. 자, 됐고요. 자, 다음 화면은 고용인 잠깐 보여드릴 건데 이 고용인은 종업원을 말하는 거예요. 종업원. 누구의 종업원? 개공의 종업원. 두 사람을 합치어 부르는 말인데 누구랑 누구? 소공과
중개보존을 합쳐가지고 고용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요거는 여러분 4페이지, 34페이지에 맨 밑에 소공 밑에 있죠? 예, 거기다가 고용인이라고 타이틀 하나 달고, 고용인이라고 타이틀 달고 한번 적어주세요. 누구랑 누구를 합쳐가지고요, 소공과 중개보존을 합쳐서 우리 이름하여 뭐라고 부른다? 고용인이라고 부른다. 이것도 아주 잘 나오는, 많이 쓰는 용어들이라서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고용인은 소공과 중개보존을 합쳐가지고 부르는 말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중요한 표현인데, 개공의 종별, 우리 책으로 어디를 좀 펴놔 주시냐면 33페이지. 자, 개공의 종별은 개공의 유형을 말하는 거예요. 종류. 개공의 유형, 종류 같은 말. 종별은 개공의 종류를 말하는데, 보시다시피 세 가지 종별이 있어요. 자, 어떤 종별이 있는지 볼게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존재하죠. 일단 우리 이제 교재에 보면 법인인 개공이 1번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을 제가 첫 번째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12만 명 조금 안 되는 개공이 있는데 거의 98% 정도가 여기에 들어가요. 공인중개사인 개공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친구는 자격도 있고 등록도 있어요. 네, 자격 있는 친구가 등록하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좀 생소한 종별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책에는 그게 3번에 돼 있는데 맨 밑에 참고해가지고 부칙상의 개공 뭐 이렇게 쭉 실어놨잖아요. 다 안 보셔도 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종별이긴 한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뭐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중개업을 이미 하고 있었던 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는 없지만 자격은 없어. 왜 자격은 없죠? 시험제도 전부터 중개업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뭐는 한 거예요. 등록. 이 등록은 어떻게 했어요? 자격도 없는데. 옛날부터 등록을 했어요. 그럼 이분들은 현재까지 안 죽고 계속 개공인 거야. 폐업도 안 하고 취소도 안 먹고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계속 부칙 개공인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뭐뭐뭐 세 개를 안 했다고? 폐업도 안 하고 취소도 안 당하고 죽지도 않고. 그럼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렸으면, 중간에 폐업을 했거나 취소를 당했거나 아니면 죽었거나 이러면 이 종별은 없어지는 종별이에요. 계속 사그러지는 종별이에요. 제가 강의를 처음 시작을 할 때요, 이분들이 몇 분이 계셨었냐면 전국에 약 한 5만 분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들이 얼마 안 될 때, 뭐 한 2만 명, 300명밖에 안 될 때 이분들이 5만 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 다 돌아가시고 폐업하고 취소되고 하고 현재 한 3,000명 조금 안 돼요. 전국에. 네, 전국에. 근데 서울에만 한 2천 몇 분 정도가 이렇게 현재 이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간판에 보면 보통 중개인 이렇게 써 있는 그런 간판들이 대부분 요 분들인데,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법인인 개공이 존재하는데, 법인인 개공은 자격은 없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법인인 개공은 왜 자격이 없어요? 사람이 아니니까 얘는 자격은 없는 거예요. 근데 등록은 했어요. 그러면 자격도 없는데 등록을 어떻게 해줬겠어요? 얘네를 보고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좀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에만 존재한다? 법인에만 존재한다. 자, 우리 책 그 개공의 종별의 구분 1번에 보면 법인인 개공 이렇게 써놨잖아요. 거기 세 번째 줄 맨 마지막 줄에다가 화살표를 하나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거기다가 한번 적어주시겠습니다. 사원 또는 임원이 존재한다. 어디에? 법인에. 그러면 개인에는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개인한테는 그런 개념이 없고 법인에만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개인에는 뭐가 있는데? 개인에는 실장님이 있죠. 실장님 뭔지 알죠? 실장님. 그리고 실장님이 이제 보통 근무를 하죠. 자, 요거 이해되셨죠? 요거? 자, 이제 다음 화면은 요거는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주식회사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법인인 개공이 되는 겁니다. 법인인 개공이 되는데 통상은 이렇게 주식회사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이제 메가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가 있대요. 근데 대표이사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해요. 자, 법인의 대표이사는 반드시 뭐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그러면 아까 화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법인에는 자격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러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자격은 법인한테는 없어요. 그쵸? 그러면 자격이 있으면 누구한테 있는 거야? 사원 또는 임원들한테 있는 거고 법인한테는 자격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한테 자격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법인인 개공한테는 자격 취소를 못해요. 왜? 자격 없으니까. 그러면 등록 취소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는 있으니까요. 등록은 존재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개념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대표는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의 자격을 보고 법인의 등록을 내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제 대표 말고 또 이제 임원들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감사도 있는데 감사도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 한번 적어봐 드릴게요.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이사가 또 한 명 있다고 치죠. 그럼 얘는 자격이 또 있어야 되느냐라는 문제. 그죠? 또 있대, 이사가. 그러니까 지금 사원 또는 임원이 대표, 감사, 이사 총 4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표는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되고 대표를 제외하면 3명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 2명도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 이거야.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두가 다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너무 까다롭잖아요. 이렇게 하면 법인이 되어줄 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 감사까지 포함해서 3명의 이사 중에 1명만 자격이 있으면 돼요. 얘네들은 자격이 없어도 괜찮아. 이거를 3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분의 1 이상 자격이 있으면 됩니다. 이게 지금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도 나오겠지만 우리 그 암기사항 15선 프린트 잠깐만 꺼내볼까요? 거기 보시면 암기사항 15선 프린트 거기 보실게요. 거기 1번에 다음 주에 이거 배울 거예요. 등록 기준이라는 게 나오는데 1번의 등록 기준 찾으셨어요? 거기 4번을 잠깐 보겠습니다. 4번에 대표자 제외하고 대표자 빼고 사원 또는 임원의 몇 분의 몇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3분의 1 우리 그거 전체 채색을 하나만 잡아볼게요. 셋 중에 1명꼴로 자격이 있으면 된다. 3명 중에 1명꼴로 자격이 있으면 된다. 자, 법인에서는 사원 또는 임원 중에 대표 빼고 3명 중에 몇 명꼴? 1명꼴. 그럼 여기 감사가 자격이 있으니까 나머지 2명의 이사들은 자격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있어도 되지만 있을 필요는 없다. 자, 그러면 여기 부장이 자격 있는 걸로 돼 있죠. 그럼 부장은 여기 안 들어가? 사원 또는 임원에? 안 들어가요. 그럼 부장은 뭐야? 그냥 부장이야. 평직원이에요. 얘네들은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신입사원이 공인중개사네요. 괜찮죠? 여기 사원 또는 임원에 안 들어가요. 그죠? 얘네는 분사무소에 있는 애들인데 분사무소 책임자는 반드시 자격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분사무소 책임자는 반드시 자격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뭐가 쓰여지기 때문에 계약서가.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자격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를 영업 1팀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를 영업 2팀이라고 불러볼게요. 여기는 영업 1팀, 여기는 영업 2팀. 영업 1팀에서는 계약서 누가 써요? 얘가. 자, 영업 2팀에서는 계약서 누가 써요? 얘가. 왜 얘가 써요? 얘가 자격이 있으니까.
그럼 얘는 계약서 못 써요? 얘 못 써요. 그럼 얘 뭐만 해? 집 보여주는 거. 이런 거. 직급은 높아도. 이해되셨죠? 자격이 있다 없다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분사무소는 계약서 누가 써요? 얘가 자격 있는 사람이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뭐 화면에도 올려드리겠지만 이거 촬영 하나만 해두시겠어요? 나중에 여러분 필기가 되어 있는 화면으로 촬영 하나 해놓으세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 다 찍으셨으면 책을 좀 잠깐 보면서 부연 설명을 좀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 25페이지. 네, 우리 책 25페이지 오셔서 1중개 뭐 있죠? 네, 중개. 네, 중개 관련해서요. 중간 정도 내려오시다 보면 양가로 이번에 제목만 한번 읽어볼게요.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라고 돼 있죠. 그 행위에다 여러분 동그라미 하나 해주시고요. 그 동그라미 옆에 이걸 무슨 행위라고 법률용어로 부른다 그랬죠? 법률행위. 법률행위라고 하나 써주세요. 자, 그렇게 하고 뒷장을 넘겨보십시오. 뒷장을 넘겨보시면 26페이지입니다. 기본서 26페이지 넘어가시고요. 우리 중개행위의 성격, 독자적인 행위 뭐 크게 의미 없고 2번에 보면 무슨 행위라고 써 있을까요? 사실행위? 거기 판례 제목에다가 채색 잡고 별표 하나만 하시겠습니다. 판례 제목에다가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에다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서 판례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재판을 해본 결과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판례는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뭐 지방법원의 판례는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이 판례 잠깐만 읽어봐 드릴 건데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 중개 행위는 당사자 사이에 매매 등 법률 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개의 성격은 무슨 행위예요? 사실행위가 맞습니다. 목적이 되는 행위는 법률행위지만 성격이 되는 행위는 사실행위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중개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거기도 제목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 여기서 상행이냐 아니면 일반 행위냐의 차이점은 돈을 받냐 안 받냐 영리를 목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는 돈을 받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자선 사업하는 거예요 돈을 받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면 이제 뭐 중개의 종류 뭐 쭉 있는데 양가로 1번은 딱히 안 보셔도 되고 양가로 2번에 보면 의뢰의 수에 따른 구분에서 쌍방중개, 일방중개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양쪽에 의뢰 들어오면 쌍방중개 한쪽에만 의뢰 있어도 되는 거 일방중개 판례 제목 일방중개도 중개에 해당한다. 거기다가 채색 잡으시고 별 하나 해주시고요. 요거는 출제가 아주 잘 되는 편인데 일방중개가 무슨 말이에요? 한쪽만 그러니까 매도가 있든 매수가 있든 한쪽만 있는 그런 중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그 일방 중개를 하려면 그 판례 제목 옆으로 화살표 하나만 해주시고요. 공동 중개를 하면 되는 거죠. 공동 중개로 가능하다. 그죠? 공동 중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개공 여러 명이 합쳐가지고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얼마든지. 자, 양가로 3번도 딱히 안 보셔도 됩니다. 시험에 뭐 나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넘기시고 28페이지. 자, 중개 행위의 법적 근거에 따른 구분에서 공인중개, 사중개 있는데 그리고 공인중개라는 거는 근거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근거가 없다는 얘기일까요? 근거가 있다. 그래서 이건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를 공인중개 방식이고 사중개는 뭐 아무나 하는 거를 사중개라고 얘기하고요. 양가로 5번 단독중개, 공동중개 있는데 그거 두 개 다 제목에다가 채색 하나씩 잡아주시고요. 단독중개는 개공이 몇 명이 하는 거? 혼자 하는 거. 그 다음 공동중개는 2명 이상, 2명 이상의 개공이 같이 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질문, 우리 실무의 개공들은 단독중개 선호 아니면 공동중개 선호?
이유는 왜 단독 중개를 선호할까요? 예, 양쪽 보수를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실무 용어로 양타 친다라고 합니다. 양타. 예, 나중에 여러분 양타를 많이 칠 수 있도록. 자, 6번에 중개될 상물의 소재에 따른 구분. 국내 중개, 국제 중개. 우리는 무슨 중개에 들어가냐면 국내 중개에 들어갑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자, 이제 4번에 중개 대상 권리와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거 이제 설명드리기 앞서서 지금까지 보신 거 잠깐만 복습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중개의 정의는 뭐라고 내렸죠? 아까? 그렇습니다. 행위를 알선하는 거. 여기서 행위가 뭐였죠? 법률행위. 알선은요? 사실행위. 법률행위 성립에 조력하는 사실행위. 중개는 등록하고 해야 되나요? 아니요. 등록 불요합니다. 필요 없고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죠? 의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보수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요, 업으로 해야 되겠죠. 등록 필요한가요? 예, 등록을 필요하고요. 등록 없이 하면 몇 년 몇천. 무등록으로 하다가 적발이 되면 3년 3천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얘기했고요. 누가 가능해요? 온리 개공만. 소공은 중개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 그랬고 업을 하는 거는 개공만이 되는 거죠. 자, 여기도 한번 답변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정의. 예, 자격을 취득한. 포인트는 자격 취득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격 취득. 소공은 뭐가 있으면서요? 자격이 있으면서 뭐 한 사람? 소속된 사람. 하는 일은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요 보조하는 이런 업무들을 할 수 있고요. 자, 중개부조는 자격 없고요. 여기는 자격 있으면 안 된다 그랬고요. 대신 소속은 되어졌나요? 예. 그리고 하는 일은요.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사람이고, 조심하실 거는 중개부조는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거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단순한 업무만 보조. 개공의 정의는 뭐예요? 등록한 자. 등록한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 등록한 자에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도 존재한다? 법인. 자, 법인은 자격은 있고 없고? 없고. 근데 누구의 자격을 보고 등록을 내준다고요? 사원 또는 임원. 몇 명 중에 몇 명이 자격이 있을 것? 3명 중에 1명꼴. 대표자는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되고 분사무소 책임자도 반드시 자격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요 화면을 좀 띄워놓고 우리 책을 좀 잠깐 볼게요. 우리 28페이지 하단에 보면 중개 대상인 권리와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권리가 되게 여러 가지 권리가 있어요. 근데 양가로 1번에 보면 중개 대상인 권리라고 되어 있죠. 그죠? 거기다가 여러분 땡땡 한 번만 잡아주시고요.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중개 대상인 권리는 법률 행위가 존재합니다. 법률 행위를 통해서 득실이 이루어지는 권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중개의 정의가 뭐에 알선하는 거예요? 행위에 알선하기 때문에 법률 행위가 존재하면 그 권리는 중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유권 같은 거는 매매가 존재하겠죠. 매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넘어오시면 29페이지에 저당권도 중개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거 채색하고 별 2개 잡을게요. 저당권 중개할 수 있어요? 예. 자, 우리 그러면 지금 금방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중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어떤 의미라고 했냐면 법률 행위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면 여기다 한 번만 적어봐 드릴게요. 설정 계약이 존재하면 그거는 중개 대상인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계약 존재해요? 예. 담보 가등기 설정 계약 존재해요? 예. 그러면 이것도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개념을 잡으세요. 그 다음 6번에 가보면 유치권의 이전 뭐 이런 말 나오는데 거기 판례 제목에 보면 유치권의 이전도 중개 대상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거기다도 채색 한번 잡으시고 그것도 별 하나만 잡으실 건데
일단 유치권은 배우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안 배우신 분도 계시고 뭐 하실 텐데 이런 거는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유치권을 나는 본 적 있다.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실래요? 예, 우리 앞에 분 어디서 보셨어요, 유치권? 음, 프랜카드로 뭐라고 써 있는 거 보셨어요? 돈 안 주면 다 죽인다 뭐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막 그 빨간색 스프레이로 막 써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유치권은 설정 계약이라는 말이 존재할까요? 유치권 설정 계약 이런 말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치권은 법률 행위로 존재할 수가 없고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담보물권이에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설정 계약은 없으니까 여기 보면 득실, 즉 성립하는 과정에는 개입이 안 되는 거예요. 요 유치권 좀 중요하고 대신 이미 만들어진 유치권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하나의 권리니까. 예,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권리를 유치권을 판다, 양도한다. 이 과정이 계약이 존재해요. 양도 양수 계약.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점유와 채권을 일체로 이전을 하게 되면 양도 양수 계약이 존재한다. 네, 그래서 이건 계약이라는 말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권은 이전하는 과정에는 개입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만 존재하면요. 계약이 존재하면 모든 권리는 우리가 그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유치권은 그거까지만 좀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판례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유치권이 중개 대상에 해당한다가 포인트예요? 아니면 이전이라는 단어가 포인트예요? 이전. 네. 그러니까 이전하는 과정에는 우리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환매권의 이전이 있는데 이 환매권의 이전은 이게 약간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긴 한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사례 하나만 좀 드릴게요. 우리 7번은 오른쪽 보조단에다가 사례를 하나 좀 적어 놓겠습니다. 지난 순환 때는 제가 이거 설명을 못 드렸는데 왜 못 드렸냐면 못 드린 게 아니고 안 드렸는데 제가 설명드려도 잘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고 지금은 이제 이게 공시법하고 좀 관련이 좀 돼서 수업을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거 7번 환매권의 이전 보조단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자, 등기부에 보니까 소유권 보전 등기가 갑 앞으로 되어 있어요. 자, 소유권 보전 등기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처음으로 이 물건이 내 거다라고 이제 등기하는 걸 소유권 보전 등기라고 해요. 그 다음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에게서 을에게로 넘어갑니다. 원인은 매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에서 을에게로 넘어가고 원인은 매매에서 소유권 넘어갔죠. 그런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특약을 하나를 걸었어요. 특약을 어떻게 걸었냐면 2-1. 자, 여기는 제가 1로 했고 여기는 2-1 이렇게 했죠. 이런 등기를 주등기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따는 등기를 부기등기라고 해요. 그러면 얘는 독립적인 등기가 되는 거고 2-1 등기는 뭐의 종속적인 권리예요. 2번 등기의 종속적인 권리인데 여기에 보니까 환매 특약이 하나 걸린 거예요. 자, 여기서 환매 특약은 환매권자, 환매기간, 환매금 뭐 이런 걸 다 이제 등기해야 되는데 환매권자는 누구일까요? 자, 환매한다라는 거는 다시 받아온다, 다시 찾아온다. 이 환자가 돌릴 환자예요. 우리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만으로 60 딱 지나면 그 61번째 생일 때 환갑이라고 하잖아. 환갑이 뭔 뜻이에요? 내가 태어난 갑자가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럼 올해 태어난 애들이 올해가 무슨 년이죠? 개묘년이에요. 개묘년. 그러면 얘네들이 61살이 딱 되면 이제 나이 바뀌어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만 나이 따지니까 60세가 되면 또다시 무슨 해가 돌아와? 개묘년이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환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돌려서 다시 찾아온다. 그럼 환매권자는 누구예요?
환매라는 건 다시 찾아온다 이런 말이라니까요. 찾아온다. 그럼 환매권자가 누구냐고. 갑이 되겠죠. 갑이 환매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 상태에서요. 갑은 이 환매권을 행사해서 찾아오려면 돈이 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돈 들어가요. 내가 돈 받고 팔았으니까 다시 되찾아오려면 돈을 줘야 되잖아. 근데 돈이 없어, 이 갑은. 그래서 이 환매권 자체를 팔으려고 해요. 환매권을 어떻게 파냐면 부기 등기에 다시 부기로 갑니다. 부기에 다시 부기로 가고 환매권 이전 이런 식으로 가요. 자, 그러면 환매권은 갑이었죠. 얘가 병에게 팔을 거예요. 환매권을 양도했습니다. 환매권을 양도. 현재 환매권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병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병이 환매권을 행사해서 소유권을 찾아올 거예요. 그러면 부기등기로 아니면 주등기로 소유권을 가져올 거야. 그러면 주등기로 3번에서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소유권이 넘어갈 때는 항상 주등기로 해야 돼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 넘어갈 때는 부기등기로 하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이거 여러분 맞추면 굉장히 실력이 이제 있으신 거야. 좋아요. 을에서 병에게로. 원인은 환매권의 행사가 되는 거지. 이 환매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행사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일종의 매매의 성격이긴 한데, 근데 지금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환매권이 만들어지는 과정, 환매권이 이전되는 과정, 환매권이 행사되는 과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 중에 중개가 개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일단 이 환매 특약은 2번 등기에 딸려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중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중개가 가능하냐면 매매하고 같이 되니까. 매매하면서 이게 되니까. 그리고 환매권을 이전하는 거는 환매권을 양도하는 거니까 얘도 중개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 이것도 왜냐면 권리니까. 네. 근데 이 3번 등기 같은 경우에는 을이 병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잖아. 얘가 환매권을 갖고 있다가 다시 줘라고 행사했으니까. 여기는 중개가 안 돼요. 이거는 병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중개할 수 없다. 그럼 이제 환매권은 성립하는 과정, 이전하는 과정, 행사, 이거를 재매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재매매,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과정 중에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성립하는 과정, 이전, 환매권을 양도하는 과정, 그리고 환매권에 기한 재매매 과정,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요 환매권에 기한 재매매 과정, 요거는 개입이 안 되고, 요거까지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게 이제 7번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요, 밑에 양가로 2번에 보면 중개 대상이 아닌 권리,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여러분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한 번만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한 번만 적으세요. 이거는 법률 규정이거나 아니면 부동산이 아니거나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무튼 우리 법률 규정에 의한 득실 변경이 이루어지는 권리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일단 해주세요. 해서 그 점유권이 일단 나와 있는데, 이 점유권 칠판 잠깐 볼게요. 이 점유권도 좀 출제가 몇 번 됐었던 건데, 점유권이 뭔가를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여러분 지금 손에 전자칠판을 이거 쓰는 펜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제가 손에 쥐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권이에요? 점유권이고 이건 물건이잖아요. 그럼 제가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권리를 갖고 있죠. 얘도 땅바닥에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점유권을 상실했죠. 다시 잡으면요, 점유권을 취득했죠. 여기에는 무슨 계약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은 그 득실 변경 전 과정에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는 중개할 수 없는 권리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 넘어가시면 유치권의 성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권은 성립하는 과정이 있고
여기가 성립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전되는 과정이니까 성립되는 과정은 X, 법률 규정이니까, 근데 이전되는 과정에만 개입할 요지가 있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 뭐 법정상권이 만들어지거나 분묘기지권이 뭐 득실 변경되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고요. 우리 책에는 딱히 안 써놓기는 했는데 요거 우리 금전채권 요거까지 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금전채권은 우리나라 말로 그냥 쉽게 풀어드리면 받을 돈이라는 뜻이죠. 받을 돈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니까 이거는 중개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그래서 금전채권, 점유권, 유치권 뭐 이런 정도, 그리고 환매권까지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요 화면도 하나 찍어 놓으실래요? 나중에 또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촬영 다 하셨으면 우리 30페이지 중개업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부연해서 좀 몇 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중개업 1번에 보면 성립 요건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의뢰 있어야 되고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는 현실적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냥 단순히 약속을 하거나 요구하는 부분만 가지고는 업이 아니다. 31페이지 맨 위에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아야,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잡고 별도 하나만 할게요. 자, 그리고 밑에 쭉 내려오면 판례, 업에 대한 그 의미가 뭐냐 뭐 이런 판례가 나와 있는데, 업이냐 아니다에 대한 판단은 세 번째 줄에 보면, 세 번째 줄 끝부분입니다. 반복 계속성, 영업성 뭐 이런 표현들 나오죠.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잡으시고, 가운데 판례 세 번째 줄 우측에 반복, 계속성, 영업성 뭐 이런 말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 계속성 이런 거의 반대말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세 번째 줄, 밑에서 세 번째 줄,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거기 찾으셨어요? 예, 거기다가 채색 한 번만 잡으시고요. 별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연성 혹은 일회성, 단일회 이런 단어들 나오면 얘는 업이다, 업은 아니다. 업은 아니다. 예,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시고 구별의 실익, 뭐하고 뭐를 구별한다는 거냐면 중개와 중개업을 구별한다 이런 얘기예요. 중개와 구별 하는 게 이제 중개업이죠. 왼쪽 보조단에 비교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왼쪽 보조단에 비교 있는데 1번과 2번의 차이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과 2번의 차이점 뭐예요? 중개와 중개업이잖아요. 근데 중개는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무등록을 하든. 근데 중개업은 처벌할 겁니다. 몇 년 몇 천으로? 3년 3천으로. 자,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개공의 종별은 아까 다 설명드렸습니다. 뒷장 넘기시고 34페이지에 우리 소공이 있는데, 이 소공은 자격 있는 그런 친구이고요. 중개보조원은 자격 없는 친구인데, 거기 5번의 소공과 6번의 중개보조원을 합쳐서 부르는 말 뭐라고 불러요? 세 글자 고용인. 같이 기억하시겠습니다. 자, 다시 한 장 넘겨주시면 제4절에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있습니다. 자, 우리 책은 36페이지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36페이지 중개대상물이 있는데, 여기 4절에도 우리 맨 뒤에 가보면 중요 스티커 있거든요. 중요 스티커 한 장만 떼볼게요. 중요 스티커 한 장을 떼서 붙여보겠습니다. 제목에다가. 여기는 별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별을 하나만 하고. 근데 아까 용어의 정에서는 제가 별 3개 해드렸고, 여기는 뭐 매년 나오는데 왜 별 하나만 하느냐? 용어는요, 다른 여타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근데 얘는 그냥 얘만 나오는 거야, 얘만.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도 한 문제, 몰라도 한 문제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문제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다만 여기도 해마다 문제가 나오니까 알고는 계셔야 한다. 자, 법제 3조 중개대상물은 첫째 1호에 뭐가 있냐면 토지라는 애가 있죠. 그죠? 토지. 여긴 하나 적어볼까요? 토지의 반대말에 뭘 것 같아요? 예, 정답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아니면 다 토지.
예, 바다가 아니면 다 토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 아니면 다 토지다. 우리 토지를 중개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을 중개할 수 있는데, 얘는요 이렇게 한번 단락을 끊어 볼게요.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그러면 우리 법률에는 1호하고 2호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세 가지로 읽으면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고요. 3호에 보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이나 물건이 있는데, 요거 자체는 크게 의미는 없잖아요. 뭘 정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위임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위임 규정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법제 3조에 대통령 보고 야 대통령아 네가 정해라라고 위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시행령 2조에 이걸 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무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이 사무가 위임 규정이잖아요. 이게 없었다면 대통령은 이런 거를 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런 의미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이 뭘 정했냐면 임목을 정했습니다. 임목. 그 다음에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 뭐 이런 거 정했는데, 여기 임목에다가는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등기된 수목의 집단, 이렇게 한번 메모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기된 수목의 집단. 조금 이따 이건 화면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후에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가로 한번만 열고 주시고, 얘는 등기된 기업재산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몇 개 드릴 게 있는데, 우선 중개대상물은 법으로만 정해요? 아니면 시행령으로도 정해요? 시행령으로도 정합니다. 법으로도 정하고 시행령으로도 정하잖아요. 그러면 합쳐가지고 법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 중개대상물은 모두 등기된 것에 한한다. OX. 질문을 못 들으셨구나. 자, 다시. 중개대상물은 모두 등기된 것에 한한다. X입니다. 자, 왜 X냐면 토지 등기될 것을 요하지 않아요. 건축물 등기될 것을 요하지 않아요.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등기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면 등기된 것을 요하는 거는 요거 두 개.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정하고 있는 두 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등기. 요거는 등기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요 화면 잠깐 볼게요. 요거는 조금 있다가 그 우리 왼쪽 보조단에다가 법제 3조 왼쪽 보조단에 여러분 그려 놓으실 거예요. 그림은 요거 간단하니까. 중개대상물은 부동산이어야 해요. 무조건 부동산이어야 하고 여기 안에 포함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모든 중개대상물은 부동산이다. OX. 못 들으셨구나. 다시. 모든 중개대상물은 부동산이다. O잖아요. 왜 O예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반대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모든 부동산은 중개대상물이다. X예요. 왜 X냐면 여기에 존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에 존재하는 거 우리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뭐가 있냐면 청와대 같은 거 있죠. 자, 그럼 청와대는 부동산이에요? 아니에요? 부동산이에요. 근데 청와대는 중개할 수 없어요. 왜 없어요? 사적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요 세 개를 여러분 그 옆에다가 적어 놓을 거예요. 첫째, 뭐가 가능해야 되고 사적 거래 가능해야 돼요. 돈 주고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 주고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청와대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여러분 사실래요? 좀 비싼데. 저는 살 것 같아요. 왜 사냐면 사서 뭐해? 돈 받고 관람시키면 되잖아. 돈 받고 관람. 그죠? 얼마나 괜찮아. 예전에 여러분 운현궁이라고 혹시 아세요?
운영궁이 누가 살던 집이었죠? 고종 아버지가 누구예요? 고종 아버지. 고종 황제의 아버지. 우리 드라마에 참 많이 나오는 양반이에요. 대원군 있잖아.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이 살던 집이 운현궁인데 운현궁이 경매에 나왔어요. 진짜로. 그 문화재가 아니야. 실제로 있어요. 경매에 나왔는데 제가 그걸 낙찰을 받아서 한번 관람 같은 거 한번 시켜보려고 실제로 들어갔는데 떨어졌어요. 너무 낮게 써가지고. 근데 당시에 그게 한 20 몇 억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감정가가 근데 한 2번 정도 떨어졌다고. 왜냐면 사서 쓸모가 없잖아. 그래서 10 몇 억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조금 낮게 썼더니 떨어졌다. 근데 그런 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청와대 만약에 판다면 살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못 산다고요. 왜 못 사요? 나라에서 청와대를 뭐 할 거예요? 안 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종로구청 청사는 팔아요, 안 팔아요? 종로구청 청사. 팔 것 같아요? 그럼 거기 종로구청 직원들은 어디가 있어? 갈 데가 없잖아요. 안 팔아, 안 팔아. 그래서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경복궁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그런 거는 안 돼요. 그리고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규정은 아까 얘기한 대로 5개가 있는 겁니다. 자, 5개 뭐뭐 있는지 한번 기억해 볼까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다음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개입 가능해야 된다. 이 개입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는 법률 행위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지금 중복되는데 계약을 통해서 득실 변경이 가능한 그런 경우만 중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중개대상물도 사실 용어만 잘 알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작년 본시험에 나왔던 문제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가압류된 공장이 나왔어요. 가압류된 공장. 중개할 수 있다. 가압류가 된 공장. 자, 그러면 가압류된 공장에서 포인트가 뭐예요? 가압류가 포인트예요? 공장이 포인트예요? 공장. 가압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럼 공장이면 어디에 들어가요? 부동산에 들어가고 건축물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그러니까 요거 3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중개대상물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